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30대 부부의 행방이 하루가 지난 오늘 더욱더 그 미스터리가 증폭됐습니다. 경찰은 부산에서 핸드폰이 발견된 초도동까지의 모든 CCTV를 낱낱이 뒤져봤지만 그 어떤 CCTV에도 부부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오늘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자세히 규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와 이석수 특감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무려 8곳을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일보에서는 이 기사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면입니다. 압수수색당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시민 입장에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똑같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압수수색을 받는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 옳지 않다. 시민 입장에서 수사받겠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우병우와 이석수 문제와는 별개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본사 조선일보가 송희영 주필의 보직을 해임한다라는 기사를 조선일보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주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송주필을 보직에서 해임한다.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1면에서 주필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쓴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물러났고 주필도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다. 우병우만 남았다. 이제 우병우만 남았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병우 가족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정강에서 압수수색한 거는 달랑 쇼핑백 1개인데 그 옆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사무실에서는 박스가 몇 박스입니까? 과연 검찰의 압수수색 공정했을까요? 잠시 뒤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또 다른 사회 이슈 한 가지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원안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3, 5, 10.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 이 숫자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369 게임이랑 전 헷갈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 기사 서울신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오늘 확정이 됐는데 문학계는 패닉이라는 겁니다. 왜냐? 문학계에서 그렇다면 협찬사 초대권 문제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연주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는가? 이른바 애매한 기준의 문학계가 골머리를 싸고 있다. 헷갈릴 것 같습니다. 노선 정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주어가 경찰,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이인원 부회장 숨지기 전에 본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2차례나 돌렸다. 경찰이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이 숨지기 전에 차량을 2차례나 돌렸다. 얼마나 많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고 번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산 신혼부부. 무려 석 달째 미궁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부산 부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도지구쇼에서 발빠르게 보도해드렸는데, 그런데 3개월째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성 3가지에 대해서 일각에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혹시 아파트 내부 어디 있는가에 있는 것 아니냐? 아파트 내부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채널A에서 이 30대 부산 부부의 이웃 주민을 인터뷰했습니다. 과연 부부가 실종되는 날, 그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또 없었고 싸운다든가 이런 그게 옆에서는 대발에 들리는데 그런 거 일체 없고. 이웃 주민은 싸운 기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으로 추정되는 그날 당일 조용했다는 거예요. 쥐지근 듯 조용하고 아무런 기척이 없다. 저희가 3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CCTV는 모습이 있는데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없더라. 그렇다면 살아있는지 혹은 그 다른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 어딘가에 있거나 적어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겠느냐. 확률 제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률 제로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일단 그 집안을 사살 출색했고요. 혹시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물탱크나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있는 것은 이제 집안에서 부부가 몰래 빠져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입증하는 것은 이제 여권과 신분증, 가지고 있는 소지품 같은 것이 같이 사라졌고, 또 실종될 당시가 이제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 옷, 속옷 이런 것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로 봐서 부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용히 어떤 준비를 해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국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그래서 저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 부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부부가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건이 부부에게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가 많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가능성은요, 정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트북이 사라졌다, 그리고 여권이 사라졌다,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단서가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지인에게 남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남편 전 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인데요. 지인에게 5월 28일에 집안일 때문에 당분간 일하러 못 간다. 그리고 6월 2일 아버지에게 무슨 일 있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라고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오늘 추가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자의에 따라서 잠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이들 스스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잠적한 것 아니냐?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동업을 하나 봐요.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지인한테 당분간은 이제 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 그동안에 자기가 없을 동안에 사업비 명령으로 수백만 원을 미리 건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용히 좀 준비를 하고 있던 정황이 있고, 최소한 지금 현재 따르면 5월 28일 이후에 휴대전화가 끊긴 이후에도 보면은 6월 2일에는 휴대전화는 5월 28일에 끝났지만은 6월 2일에 다시 어떤 형태로 휴대전화를 킨 다음에 아버지한테 괜찮다는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5월 28일 이전에 껐다가 나중에 전달해진 그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 20일까지는 확실하게 생존해 있었다. 그렇게 볼 때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다거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스스로 잠적하거나 잠적한 이후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5월 28일에 두 부부가 잠적 혹은 실종됐던 그 순간 이후 6월 2일에
남편이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단서인데요. 오늘 특별 등판으로 송강훈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이들 부부의 묘연한 행적이 지금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고 더군다나 부산 경찰의 최대 난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그 둘이 잠적했다고 하면은 지금 3달 됐잖아요. 그러면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몇천만 원 때문에 잠적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되게 우리 경험상 몇억 몇십억은 돼야 되는데 그럼 3달 동안 피해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둘이 잠적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럼 피해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피해자는 없어요. 그 동업자 한 사람 뭐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누군가 좀 굉장히 좀 치밀한 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또는 뭐 공범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 CCTV 등에 노출되거나 또는 가족들이 적어도 3달 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정 쪽이나 시댁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있거나 하소연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친구가 어찌어찌 뭐 SNS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그 점도 또 굉장히 석연찮고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사고나 병고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그 CCTV나 또는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예. 노출되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CCTV 공화국 아닙니까? 예. 어디든지 노출된다. 네. 숨길 곳이 없다. 이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실태인데 그 점에서 보면 꽤 굉장히 그 사정을 아는 하여튼 그 부부나 예. 아니면 다른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부가 선수이거나 예. 아니면 그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꽤 이런 그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밀한 수준의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네. 우리가 형사계 아니면 경찰의 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쓰는 말이 주로 선수, 뭐 네. 프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근데 선수라고 표현했는데 예. 선수이거나 아니면 선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네. 말은 계산된 어떤 모습이 보인다. CCTV에 그렇습니다. 잡히지 않은 것은 계산된 네,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인분 거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나왔던데 혹시 거긴 연고가 있나요? 예, 연고가 있습니다. 그 남편분 모친이 거기 꺼진 곳 방향 1.5km 이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모친분도 확인 다 해봤습니다. 뭐 아는 거 없으시다고 하시던가요? 예. 이게 중간 과정에서 뭐 어디 이동 수단에서 뭐 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 지금 주변하고 다 체크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영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송강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당황하고 있어요. 모친이 사시는 곳이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던 서울 천호동 인근이다. 네. 그런데 모친도 우리가 확인해봤고 그 지역과 부산에서 천호동까지의 루트에 있는 CCTV를 모조리 다 뒤져봤는데 영상에 잡힌 것이 없다. 경찰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황하고 있죠. 예. 우리가 법원이나 또는 재판 과정을 보면은 대개 이렇게 범죄 수사가 시작될 때는 기본적인 조사가 CCTV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 뭐 기타 등등 신용카드 뭐 네. 내역. 그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 하는 건데 거기에 전혀 흔적이 없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아마 수사 선상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으로 그 의문이 가고 진짜 어쨌거나 그 부부 또는 그 만약에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범죄 조직이 나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이 예. 정도면 꽤 조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는 그 부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공부해서 잠적했다든지 그 가능성밖에 없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제 대대적으로 나섰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네. 단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오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을 마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경찰은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 모든 가능성 세 가지에 대해서 모조리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원한 혹은 치정이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들리고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부부 중 한 명과 이 실종 사건과의 묘연의 공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오랜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사건들 취재해 보셨을 텐데 경찰도 이 세 번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제3자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외부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그 정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 있죠. 그 어떤 치정이나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은 지금 어제 보도와 오늘 보도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시점하고 이런 게 조금 달라서 다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사 오늘 이제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전원이 다 꺼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건 지난 28일이고, 그 사흘 뒤에 그 아내인 최 씨의 휴대전화로 남편 전모 씨와 또 아내의 직장 동료 간 통화가 이뤄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 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내의 휴대폰으로 남편과 어떤 회사 동료 간의 네. 통화가 있었다. 아내의 직장 동료 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 사라진 여권, 뭐 노트북, 그리고 이제 개인 속옷도 많이 없어지고, 옷도 다 지금 다 챙겨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뭐 여행 내지 잠정 내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여전히 어떤 저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어떤 사고가 아닌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 3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공개 수사를 안 하나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문의를 해보니 왜 공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가족들도 원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가정 폭력에 의해서 뭐 여성이 도망가는 경우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원치 않은 어떤 그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경우에는 공개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찰 입장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십수년 기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감쪽같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CCTV를 따돌린 사건은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 부산 경찰 쪽에서도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세 가지를 보거든요. 금전, 치정, 원한. 근데 현재 뭐 입출근 내역에서는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았다. 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결혼한 지 한 1년 좀 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황상으로는 자의로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까지는 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검찰이 이런 부분은 또 사실은 비공개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치정도 뭐 특별히 드러난 게 없고, 그리고 원한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인 것 같은데,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게요. 요즘 뭐 사람 이제 잘 잡는다, 흔적 잘 찾기가 되게 쉽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휴대폰만 꺼버리면은 단절이 확 돼버리는 게 이런 데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보통 휴대폰 켜져 가지고 있으면 뭐 기지국 추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금방 잡거든요. 근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 휴대폰을 꺼버리니까 단절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도 모도는 안 났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카드 내역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내역이. 그럼 현금을 한 3달 동안 쓰고 있다는 거는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수백만 원 출금한 거 외에는 추가 출금이 없으니까 글쎄요, 이게 참 뭐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요. 과연 이 부부의 결론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점철될지 경찰의 수사 내용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압수수색 날 보란 듯 어제 오후 늦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은 보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병우 수석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가병 우경우 사태, 과연 세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운명은 본인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사퇴.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의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여튼 오늘자로 청와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감당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두 가지 말했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 기관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두 가지 메시지. 지난 23일에 이제 감찰관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퇴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물었어요? 네, 되물었어요. 내 사퇴 아니 우병우 사퇴 말하는 거지. 약간 이런 예. 그 뉘앙스로 이제 일부러 재치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23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쯤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니까 이제 사퇴를 하면서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 그만두는데 너 계속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너는 누굽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같이 사퇴를 하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받는 게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고 나도 냈으니 당신도 사표를 내는 게 이게 정석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 같아요. 지금 동아일보 기사 제목 밑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동아일보도 같이 해석을 했네요. 그렇죠. 우병우 보란 듯 사표 낸 이석수. 그러니까요. 제목을 참 잘 잡았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특별감찰관제라는 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 제도가 만들어졌고 감찰관을 이제 임명한 거는 지난해 3월인가 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임기가 3년인데 반도 못 채우고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이제 국회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까지 밟은 그런 제도인데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자체를 지금 청와대가 오히려 자기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나가면서 두 가지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는데 상대방은 그만두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과 스스로 만든 그 특별감찰관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청와대를 향해서 돌직구를 2번 정도 제대로 던지고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함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조선일보와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조사 내용들이 유출했다는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건데 어찌 보면은 그 조선일보의 통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을 표출하기도 하거든요. 예.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사실은 시작부터 뭔가 꼬여서 잘못됐다는 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쯤 됐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 직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이 좀 들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은 이 특별감찰관을 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 법에 따르면은 특별감찰관이 그만두게 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시키는데 그 임명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친박 진영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마땅한 처신으로 보일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이 정도 됐으면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패했다는 걸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특별감찰관 법을 바꿔야 돼요. 특별감찰관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태로 어떤 특별감찰관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감찰관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라면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서 현 대통령의 측근들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국회가 치밀하게 특별감찰관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참에 아예 특감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꿔라.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인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이죠. 예. 아마 대통령이 특감 없애자고 하는 뜻 아닐까요?
왜냐면은 이거는 특감 없애자는 네, 뜻이다. 이제 보기 싫다 그 뜻도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 왜냐면은 그 압수수색을 제가 100점 만점에 점수를 한번 준다고 하면은 예. 저는 한 51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51점. 네. 딱 절반보다 1점 더 주셨네요. 네. 51점 주는 이유는 일단 타이밍은 괜찮았어요. 네. 출범하고 저희가 걱정했었잖아요. 압수수색이 제때 진행될까 했는데 그 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1점인데 문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특감 사무실은 압수하면 안 되죠.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은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어째서요? 거기는 그 기자하고 전화 통보한 거, 그럼 전화 통화 내용만 하고, 그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진짜 특별한 기관이에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게 그 법률의 정신이거든요. 예. 범죄 저지르지 않은 한. 그것도 큰 범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국기를 흔든 범죄가 아니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해프닝이죠. 그런데 감찰관실 압수했다. 이거는 나는 방향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 수사팀이었다고 하면은 우병우 수석 집도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직접 못 간다고 하면은 우 수석한테 갖고 있는 컴퓨터나 각종 기록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냐고 예. 공개적인 그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민적인 불신이 그나마 균형 있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지요. 지난번에 돌직구쇼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검찰에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못 믿겠다. 왜냐하면 30년간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검찰을 봐오셨을 테니까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얘기 본격적으로 그럼 해보죠. 아까 제가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 소개해드렸는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정강 얘는 페이퍼 컴퍼니를 압수수색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위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서는 쇼핑백 하나 달랑 압수수색하고 특별감찰관실에서는 몇 박스 압수수색했거든요. 저 사진이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그 풍경인데 예. 저는 앞날을 예측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어찌해서 한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결과 발표할 때 이석수 감찰관은 결과가 이만큼 나오고 예. 그다음에 우수석은 요만큼 주먹만큼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또 제가 의심하는 이유가 만약에 감찰팀이 처음에 출범할 때 제가 감찰총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감찰관을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절대 감찰관한테 나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보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인사상 불이익 안 주겠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약속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국민한테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 팀장이 자기는 최선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까요? 저도 믿지 않고 저도 안 믿으면 일반 국민도 안 믿겠죠. 너무 검찰을 안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랬다. 윤태곤 실장님. 검찰 압수수색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개수로 치면은 우수석 관련 5곳, 뭐 이석수 감찰관 관련 3개, 5대3, 5가 더 많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를 보면은 첫 번째 주요하게 이게 내세운 게 주 정강입니다. 근데 정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봤듯이 정강은 실체가 없는 곳이에요. 서류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주소지가 있는데 그 기흥CC 서울 사무실 안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뭐 압수수색을 할 게 없습니다. 정강에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들어가는 게 삼도 회계법인 사무실이라는 곳을 이제 같이 했겠죠. 이 두 곳하고 압구정동 우수석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예. 관리사무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 등록에 대한 기록이 있겠죠. 아, 압구정동 우수석의 자택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 사무실만 압수수색한 겁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차량 5대를 이제 등록받은 거예요. 예. 거기서는 뭘 압수수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이 이제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 차장실, 그러니까 우수석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차장실, 그리고 넥슨 코리아 사옥 이렇게 5곳이고 이석수 감찰관 관련해가지고는 휴대전화 2대,
제가 알기로는 이석수 감찰관에게 출근할 때 그 수사관이 가가지고 휴대전화 주십시오 해서 집에 도로 들어가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 조선일보에서는 이름도 밝혔던데 이모 차장의 휴대전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렇죠. 기자의 전화기를 휴대전화도. 가져왔고 그리고 아까 저 그림이 나왔지만은 청진동 특감 사무실 전체. 예. 그럼 이 형평성이 맞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수석의 휴대폰, 집, 사무실, 민정수석과 이제 청와대 사무실은 과거에 내곡동 특검, 사저 특검 때 압수수색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때 특검보가 바로 이석수 감찰관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모든 걸 다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에게 주어진 혐의는 청와대가 이제 지적한 거,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라는 것 뿐인데, 다른 특감 자료까지 다 갖추고 간 거는 경우에 따라서 별건이 나올 수도 있다. 아, 우리가 이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뭐 누구를 뒤를 예. 이렇게 하고 한 것도 나왔더라라고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휴대폰, 기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제 휴대폰 보통 이 저항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항하는 게 뭐 기자는 법에 이제 저촉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나의 이제 취재원 및 그 건에 대한 게 아니라 보통 이게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은 다 들여다보거든요. 예. 이석수 감찰관도 이제 휴대폰 2개를 갖고 간 걸로 아는데 다 들여다보니까 거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건이 수사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된 거죠.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 남자의 운명이라는 출연물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운명은 본인의 사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조선일보 송영주 PD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1면에서는 본지의 주필을 보직에서 해임한다라는 기사가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서 본지 기자를 보직에서 해임한다라는 기사는 아마 처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승현 칼럼니스트. 네. 이게 어제 오후만 해도 송주필 본인이 주필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 사의 표명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다소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임. 네, 일단 이게 일면에 나왔죠. 네, 일면에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주필이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아니나 다를까 주필직에서 이제 사임 의사를 스스로 이제 밝힌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선일보도 어느 정도 조치가 이제 필요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직 해임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오늘 저렇게 일면에 기사까지 실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서 밝힌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네. 이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는 해당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의 사의를 받아들이겠다.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우병우 수석한테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우병우 수석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건데 예. 그래서 본인들도 무려 주필을 해임까지 하는 보직 해임까지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새누리당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수석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자르지 못해도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건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하잖아요. 여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일보가 굳이 이 워딩을 밝힌 거는 다시 한번 또 청와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정성희 위원님. 그렇죠. 근데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조치가 이제 있어야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회사가 내린 조치는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필직에서 이제 보직 해임. 우리 공무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직위해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평기자 신문으로 있는 겁니다. 언론사 주필 간부에게 있어서 보직 해임이다라는 절차,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다. 송영 이제 주필이 송영 칼럼이라고 해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고된 칼럼이 안 나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신상에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
그 칼럼을 쓰지 않는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는데 오늘 어저께는 이제 보직해서 기자 신분으로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예. 주필이라 그러면 이제 모든 기자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는 기자가 할 수 있는 최종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주필이죠. 주필 위에는 없습니다. 기자로서는. 그러니까 경영진으로 전환해서 어떤 뭐 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예. 명예로운 자리를 이렇게 헤매했다는 건 본인으로서는 이미 처벌을 받을 만큼 받은 불명예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각 신문에 회사를 알리는 그런 알림판이 있는데요. 예. 좀 더 들어주시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어제만 해도 이렇게 송희영 주필이 있었는데 오늘 주필이 있었는데 오늘 이름에는 주필이 빠지고 주필 편집인의 어제자에는 예. 송영이 있었어요. 오늘은 논설 주간으로 이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 신문의 이제 주필이란 자리는 사설 컬럼, 그 신문의 논조, 그 전체적인 의견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편집국과 예. 논서실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손을 뗐다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는 그 송희영 주필의 이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서는 그 자체 조사를 하되 우리도 이렇게 한다. 아까 뭐 이석수 감찰관도 똑같지만은 도대체 그 민정수석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뭐 강력하게 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조선일보 송영 주필 해임. 그렇다면 이 사건에 남은 한 사람,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도 해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김진태 의원의 송영 주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음모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음모 정치의 그림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됐던 우병우 수석 처가 땅, 강남 땅과 넥슨과의 거래 의혹 때문에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가 나를 음해하고 혹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보도들을 짜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자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나름의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인한테 그동안 받았던 공격들을 되갚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짙게 배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핵심 의원이고 또 나서서 늘 강성적인 메시지 발언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김진태 의원이 개인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문제를 국민들을 위해서 폭로한 것이냐 아니면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폭로한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두 권력 집단 간의 혈투가 시작됐구나. 이 끝은 어딜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만약에 두 권력 집단이 싸우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죠. 싸움에서 이기는 건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싸움이라면. 근데 싸움에서 이기는 게 때로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하나의 전투나 전쟁을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이 한국정전 당시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낙동강 전투까지 가갖고 낙동강 전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유엔 연합사령부가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모든 전직이 다 뒤집히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선일보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이걸 짓누르고 이겼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살리고 청와대의 권력기관이 살아나면서 남은 국정 임기 후반기에 힘을 받고 모든 것들을 끝까지 레인덕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산이다. 인천 상륙작전 같이 언제 어디서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촉발시키는 사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겠고 이게 뭔가 공격당하고 음해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나머지 국정 임기 후반기를 위한 제2의 또 다른 플랜들을 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광훈 변호사님, 부패 의혹 조선과 공작 정치 냄새 풍기는
정권의 이중주다. 이중주. 뭐 보통 바이올린, 피아노, 뭐 비올라, 피아노. 이중주인데 좋지 않은 이중주예요. 과연 김진태 의원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혹시 누가 준 건 아니냐. 그 의혹이죠. 제가 그 생각하니까 저는 최동욱 사건이 금방 떠올랐어요, 사실은요. 그때 저도 제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게 결국 조선일보하고 청와대하고 최동욱 사건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어떤 민정수석이나 국정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료가 나왔다 해갖고 조선일보가 특종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최 청장이 그 전두환 추징금 수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수사할 때 저는 그때 제 일생 처음으로 검찰 칭찬했었어요. 최 총장 일 잘한다고. 예. 그런데 TV조선 가서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 최 총장 그럴 리 없다고 저거 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관계자가 그래요.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최 총장 믿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틀렸죠 결국은요. 예. 그 얘기는 저는 일생일대 실수했던 겁니다. 일생일대 실수였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총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만큼 저는 끝까지 믿어주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때 분별력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 점에서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 총장 제 판단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실수였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은 그때는 조선일보하고 청와대는 굉장히 가까웠던 거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패 기득권 세력하면서 전쟁 벌이고 있어요. 예.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지만 권력 관계도 이렇게 참 무상하구나. 아,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구나. 뒷 배경은 잘 모르죠, 저희는. 그러나 이게 우리 세상 사고라는 걸 저는 새삼 느끼고요. 길게 보면 저는 굉장히 즐기고 싶어요, 사실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뭘요? 두 권력 간에 확 붙는 것보다 이렇게 일정한 긴장 관계 갖고 또 심하게 표하면 전쟁 가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괜찮지요. 이제 언론인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들, 임원들, 기자들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조심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 예. 점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꽤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예. 네, 이제 지금 가장 기득권,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득권 세력들은 청와대죠.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는 사실 조선일보가 기득권 세력은 맞습니다. 앞에 부패자는 청와대가 붙였지만, 저는 이 양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전면전, 저도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면전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층들이 싸웠을 때 만약에 이게 중간에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이 전면전이 멈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진실이 이런 와중에 또 가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면전이 끝까지 가야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선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조선일보 기자의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예. 압수했죠.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그 기자의 목숨과 같은 거는 취재원 보호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의 핸드폰을 딱 봤을 적에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기자의 어떤 휴대전화에 문자나 뭐 음성이나 남아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이번 건 아니라 다른 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검찰은 부당하게 해당 기자의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취재원의 어떤 내용들을 속속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를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한 그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수사의 대상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당신의 핸드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재갈을 물리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문제로 지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네. 제가 잠깐 코멘트하면 예. 수사기법상 저는 압수수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정당한지 뭐 부정당한지 하는 변론으로 하고 다른 말이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압수수색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해야겠죠. 관련된 그 통화 기록만, 관련된 사람만 취사 선택해서 묻고 답하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네. 그 조사하는 그건 안 되겠죠. 안 된다. 네, 네. 안 된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른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다루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 3명 준비됐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고민했던 흔적이 오늘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속한 대기업 그룹의 어떤 부도덕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인원 부회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경찰이 오늘 새롭게 밝힌 점은 이인원 부회장이 양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2차례나 본인의 자동차를 돌렸다. 유턴을 2번이나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장소인 양평의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인원 부회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양평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양평은 롯데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인원 부회장의 사적인 장소였다. 바로 10년째 병수바로 하고 있었던 몸이 아픈 아내와 주말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회사 직원들 모르게 양평에 드라이브를 해서 아내의 침도 닦아주고 아내의 기분을 전환시켜줬던 그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장소였다. 이런 얘기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경찰에 따르면요. 용산구 자택에서 25일 오후 9시께 외출을 했던 이인원 부회장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일단은 양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45km, 5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양평의 마지막 장소였던 한 식당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인원 부회장이 1시간가량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장 차 속에 머물러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그 차 속에서 1시간 동안 이인원 부회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인원 부회장은 차를 돌려서 양평에서 서울 쪽으로 한 차례 차량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차량을 돌려서 양평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양평에서 고민하던 이 부회장은 차량을 돌려서 서울 쪽으로 차량을 움직였다 다시 양평으로 돌아오기를 2차례 반복을 합니다. 경찰 수사과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 수사과장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 부회장이 주차장 도착 후 1시간가량 머문 뒤 다시 차로 서울 방면으로 향하다 식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등 서종문에서 차를 몰고 나갔다 되돌아오기를 2번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3시 30분쯤 식당 앞에 주차한 뒤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 관계자입니다. 이 같은 행적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윤태곤 실장님, 무엇 때문에 이인원 부회장이 차를 2차례나 돌렸을까?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을까? 아내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랬겠죠. 본인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건 제일 가장 본질적인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 아내는, 요즘 또 이제 부모 자식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 뭐 아내가 이제 서로 배우자를 돌보는 것하고 자식이 돌보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복합적인 고민이 정말로 깊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요. 중앙일보 권석천 칼럼에서 유사하게 썼던데, 저는 이 한국 남성들의 조직인의 자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한국 남성들의 조직인의 자살. 예. 이 이인원 부회장은 뭐 물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 좋은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교우 관계도 좋았고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아내에게는 지극정성이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깔끔한 처신으로 됐다는 분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이제 유서를 보면은 롯데는 죄가 없고 뭐 신동미 회장도 죄가 없다. 근데 왜 그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그게 진실이라면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 조직에 대한 걱정이었겠죠. 이 유사한 사례들이요.
정윤회 문건 때 최모경이라는 분이 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회사와 조직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해킹팀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도 거기에 팀장도 회사는 죄가 없습니다. 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한국의 남성들이 조직인으로서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조직을 위해서 가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른바 오너라는 사람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럼 이 사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의 이제 평생에 대한 나의 존재 근거가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이제 훼손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을 것이다. 그 윗사람에 대한 충성도 있겠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롯데 잘잘못을 떠나서 좀 이제 남성들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재 근거를 꼭 조직에만 둬야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오너라든지 제일 높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의 희생, 죽음을 바탕으로 또 이제 쌩쌩하게 이제 살아있는 거죠. 경찰도 그랬고 국정원도 그랬고 롯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너들은 결국 잘 먹고 잘 살 거다. 저는 이제 자살이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서 이제 유서를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유서를 쓰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마지막에 차를 2번이나 돌렸다는 것은 마지막에 다시 살고 싶다 하는 메시지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려오고 제가 이제 자살예방협회 회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꼭 아니라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변에 많이 던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걸 다 포착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 번의 사인을 준답니다. 뭐 이렇게 투신해서 하는 어떤 왕따, 뭐 학생이라든가, 뭐 어떤 여성 뭐 우울증에 걸린 환자라든가 분명히 주변에 생존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살고 싶다, 나를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하고 잘 몰라서 그거를 이제 놓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살 부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존에 어떤 요청을 보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회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주변에 이제 비서진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아프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생활이나 어떤 생각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포착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죠. 예컨대 지금 이 10시 반에 집을 떠나서 주차장에 3시 반까지 있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 그 시간이 낮이었다라든지 어떤 장소가 한적한 장소가 아니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만 있어서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립되고 또 조용한 새벽이라는 환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살이라는 측면에서 주변 사람이 보호하는 난 살고 싶다는 그런 생존의 시그널 그걸 주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밤 10시 반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30분 더 이상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밤 10시 반부터 새벽 3시 반. 그 시간가량 제네시스 차를 서울로 갔다 왔다 두 차례를 반복했고 처음 차량을 서울로 돌리기 전에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인원 부회장이 고뇌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인원 부회장의 죽음을 병든 아내한테 알리지 못했다라 그러죠. 병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굉장한 충격으로 어찌할지 모를 거기 때문에 만약 병든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보도를 보게 돼서 남편이 이렇게 고민했던 과정들을 알게 되면 정말 얼마나 오열하겠습니까? 아마 이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차량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의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태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지고 간다는 책임감이 첫 번째로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가족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장암까지 걸렸고 남편이 아니면 누가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직보다 아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서울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저는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그냥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다른 시각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정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의학적으로 한 95%는 우울증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인원 부회장이 우울증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그 사건들도 이혼 사건들도 보면은 되게 그 배경에는 표현 않더라도 되게 한쪽에 우울증 환자가 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들 그렇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치료도 안 받고. 예. 그런데 제가 적어도 느끼는 감정은 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대하는 우리 한국의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지요. 저는 우울증을 바라보는 이 일반인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이인원 사건 계기로 해서 좀 더 좀 면밀하게 우리의 정신 건강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이인원 부회장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과연 누가 범인인가? 할머니가 범인이 맞는 건가? 그렇다면 왜 할머니는 동료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한 걸까? 아니야. 할머니가 범인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수많은 단면과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증언들이 판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제 오후 늦게 났습니다. 살인자는 할머니다. 정 의원님, 이렇게 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농약 할머니 사건, 이제 상주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고스톱을 치다가 이제 하는 친한 할머니들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6명이 냉장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는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사망을 했고 2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예. 근데 한 명의 할머니가 이제 범인으로 몰렸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유일한 할머니. 그리고 그 농약 성분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이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농약 메소밀이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 그 농약 성분이 할머니가 입었던 옷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제 119가 왔을 때 그 할머니가 이제 보니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먼 산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상한 정황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바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뭐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뭐 동기가 없다, 이유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저 화면을 보고서 저 할머니가 범인일 것이라고 거의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 저 화면은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119 구급대 차량에 찍힌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이제 사진이 이었는데요. 예. 저 할머니가 저기 나와서, 할머니들은 방 안에 쓰러져 있는데 나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심리적으로 어떤 사안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연루된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반대 방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을 보고서 할머니가 이제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뭐 경찰 조사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그냥 만장일치로 참여 재판 배심원 모두가 그 유죄로 판결을 했고요. 예. 1심, 2심이 똑같고 어저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가족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믿기 싫었겠죠? 그렇죠. 이게 좀 노인 범죄 이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게요. 얼마 전에 어딥니까? 소록도에서도 그 치정 관계로 해가지고 뭐 2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도시 같으면은 갈등의 해소폭이 넓은데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엔 평생 뭐 수십 년간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고 해소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상상 외의 잔인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금 뭐 정신 건강의 차원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할머니 한 분이 이상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그렇다면 모든 정황적인 증거 혹은 몇 가지 직접적인 증거는 이 할머니를 향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왜 어제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 이웃,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뭐 고스톱 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도 뭐 정확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정황상 사실상 이 할머니가 저지른 것들이 거의 혐의가 확실해 보이고 또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재판이거든요.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일단 형이 확정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83세의 할머니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40세의 건장한 남성이 저지른 예. 범죄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본다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과 나이가 많은 분이 저지른 범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갖고서는 좀 봐줘야 된다라는 분위기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고 이런 사건이 모방범죄가 또 뒤따른 모방범죄들이 일어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농약을 활용한 범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요. 이제 나이 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지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치매고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도덕적인 판단도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인간적인 뇌라고 하는 전두엽 부분인데 그 부분이 파괴가 되면은 이 사안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마 이 할머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 뭐 얼마짜리에 뭐 마음이 상했다.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 자체가 노령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만 노인 범죄는 인지 기능이 파괴돼서 이 도덕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다. 예컨대 이 할머니는 농약에 사이다 넣는 걸 아주 가벼운 기분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살짝만 넣게서 혼내주겠다고 했는데 뭐 분량이나 그 농도를 좀 심하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범죄에 가지고 있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파악하고 또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도 할머니가 봅니다. 그리고 1심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2심도 같은 판결. 결국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이제 할머니의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83세라서 나중에 어떻게 이게 뭐 보석 이런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살인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지금 연세가 83세잖아요. 상당히 이제 오래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거의 다 이제 그 고립된 곳에서 지내셔야 되는데 일단 저도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감하는데 정말 살인까지 목적으로 했을까? 저는 그거는 참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골탕 먹여주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저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가족들의 반발도 워낙 심했고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부터 모든 수사 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결론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의혹을 품는다던가 이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머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셨는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호송차에 내리는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토록 헷갈렸던 이유는 성광훈 변호사님 아마도 백발이 저렇게 풍성한 할머니 등이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저 할머니가 연륜이 깊으시고 삶의 지혜가 많은 인생의 할머니가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리 없다라는 지금 지적하신 믿음 때문 게 아니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예. 진행자가 지적한 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고해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폭력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받았는데 친정엄마가 전라도 어디에 있는데 전라남도 85세가 됐습니다. 간장떡이 망가진 모양이에요. 간장이.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추정하는 건 옆집의 할머니가 어찌어찌 해갖고 그 간장떡을 망가뜨리지 않은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가족들이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사소한 분쟁 갖고 예. 또 쌓여있는 감정 갖고 또 고스톱에서 돈 잃으면 얼마든지 그게 쌓이면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세대일 수도 있죠. 예. 지혜 있는 세대일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대인 것이 우리가 이제 장차 이제 노인이 되면 그 세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신사동 그 사람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공원의 나무를 뽑아서 본인의 정원을 꾸민 회장님.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데. 김병기 전 의원님, 이게 어떤 얘기예요? 공원의 나무를 한 그룹 뽑은 게 아니네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공원이라 그러니까 공공부지에 소유된 공원의 나무를 뽑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땅입니다. 예. 본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면은 아무리 내 땅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를 훼손하고 정리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허가를 받지 않고 내 땅에 있는 나무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100몇 그루를 뽑았죠. 113그룹.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구속까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뽑았는데 나를 구속해? 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려나겠군요. 풀려는 나겠지만 그래도 형은 징역 2년인 거죠.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리 내 땅이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 이 나무라는 부분은 지금 올해가 우리가 극단적인 폭염에 시달렸잖아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나무가 갖고 있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름에 늘 고통받잖아요. 예. 이것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어. 또 이 건설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어딘고 하니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꽝 하고 벌어졌던 거 기억하실 텐데, 여러 갈래로 산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그 바로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우면산 산사태가 무너져갖고 수천억 원의 돈이, 정부 돈이 투자돼서 그 산에 다 메꾸고 복구하잖아요. 그럼 우면산은 과연 정부의 땅이냐? 대다수가 민간인 소유의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이 무너졌을 때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산에 다시 복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내 소유에 있는 공원이고 나무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얼마든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내 산에 있는 내 나무인데 내가 훼손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구속된다. 근데 이 회장님이 별명이 모델 하우스 왕. 그러니까 이 회장이 좀 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몰라서 그런 사람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건설회사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이제 집을 지을 때 뭐 본보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그 요지에 있는 땅 이런 것을 100군데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의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 개를 소유했다. 교통도 좋은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땅을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또 짓고 나서 이제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보다 실제 건설된 아파트보다 모델하우스가 더 좋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가지고가지고 예. 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 땅에 얹히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금 좀 내면 어떻지? 뭐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일부러 알고려 그랬다는 그런 겁니다. 구청에 예. 급박한 우면산 산사태 위험이 있다. 허위 민원을 낸 뒤에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이 산사태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는 틈을 타서 본인이 마치 정비 작업을 돕는 것처럼 장비와 인부를 보내서 113그루 나무를 뽑아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법원 판단이 잘한 거죠. 설마 벌금도 돈도 많으신 분일 테니까 벌금만 좀 내면 되지 하는데 이게 구속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형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그런 처벌이 내려진 거니까 아주 경종을 울린 것 같은 잘된 판결이고요. 이 건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자기 땅 마음대로 건드렸다가 그 시장지를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김상철 시장이라고요. 예. 네, 우리가 역대 가장 짧은 재직 기간 8일의 시장인데 재직 기간 8일. 우리 동아일보가 특종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본인 땅입니다. 그린벨트였는데 본인 땅이고 그린벨트니까 이제 어차피 있는 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잔디밭 깔았습니다. 잔디를 좀 빨아서 했는 건데 그것이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는 걸로 당시에는 청문회가 있기 전인데 여론의 질타에 사실 8일 만에 물러나서 이제 최단명 서울시장의 그 타이틀을 예. 운명을 써게 됐는데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땅이라고 해도 나무나 풀 한 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땅이 뭐 없어가지고 뭐 별로 주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땅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 신문의 사이드 톱 기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입니다. 대선이 가까우고 있어서 정치권의 합종 연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체제가 굳건해졌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은 확실시돼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박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됐습니다. 친박과 친문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른바 제3지대가 뜨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만평은 이런 명작을 패러디한 만평을 그렸습니다. 이른바 이삭죽기는 이삭죽기인데 제3지대 이삭죽기. 손학규 전 고문 하산 중이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가서 뵀으니까 강진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산 중이신 건데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친문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전 지사, 김종인 전 대표 함께 이삭죽기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작 그림을. 그런데 그 옆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친문 친박 양쪽에서 제3지대 그 별거 아니다. 평화 발언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친박과 친문의 대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뭐 흥행도 잘 안 되고 정치 발전도 안 된다는 게 여야 내부에서 다 나온 이야기인데 막상 친박과 친문은 왜? 그게 왜? 우리가 제일 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친박과 친문이 누가 뭐래도 대주주는 맞아요. 예. 대주주가 잘하면은 삼지대가 생길 틈이 없죠. 그런데 대주주들이 한국의 재벌처럼 굴면 안 됩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이제 지배구조에서 이제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탁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흔히 뭐 당신과 민심의 괴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이 당 경선에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비중은 높아져요. 예.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하면은 대주주들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협박식의 정치, 내가 오너인데라는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자기 예. 약한 지분을 가지고 다 지배를 하려고 하면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잘하면은 삼지대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당 지배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삼지대가 점점 커지겠죠. 송강훈 변호사님,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대표 혹시 두 분이 손잡을 가능성? 제가 손 대표한테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죠. 말씀하시죠.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네,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그 술수도 없으시고 조직도 없으시고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마음을 비우시고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비우는 순간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예. 안타깝지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한마디, 카메라 정면 보시고 한마디 하세요. 이 순간만이라도 10년 뒤에 내가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제일 큰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 내년에 대통령 안 되시더라도 그 마음 갖고 한번 이쪽 저쪽을 자유롭게 아주 넘나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정치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 시골에서 그 생각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네. 하십시오. 네. 예. 송강훈 변호사의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영상 편지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